네, 우리는 우리 국회만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워싱턴 DC도 역시 만만치 않게 싸우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워싱턴 뒷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이제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지금 지지율이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현재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한 일주일 내에 네. 지지율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네. 트럼프 쪽 초조하죠. 여기 특히가, 2달 정도 남겨두고, 컨벤션 끝난 다음에, 지지율을 움직여가지고, 특히 지지층들이 좀 눈에 보이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네. 그 경합주 지지율을 보면은, 플로리다가 움직여가지고 트럼프 쪽으로 좀 오는 줄 알았는데, 네. 아직까지 바이든 쪽이 박빙이지만 한 2% 앞서고 있는 걸로 평균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이번 주 24일, 25일 플로리다에 이틀이나 갑니다. 트럼프가. 네. 이 관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펜실베니아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펜실베니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펜실베니아 서쪽이 트럼프 지지층이 많은데, 네. 거기에 지금 굉장히 창궐하니까 지지층 안 움직이니까 초조했죠. 거기도 펜실베니아도 한 3%, 2 내지 3% 바이든이 앞서는 거에 움직이지가 않고, 노스캐롤라이나는 박빙인데 바이든이 앞섰다가 트럼프가 앞섰다가, 여기는 계속해서 워싱턴 DC 부근이니까 트럼프 캠프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리고, 애리조나는 완전히 바이든 쪽으로 갔습니다. 애리조나가요. 예. 그다음에 위스콘신이 우리 김 박사님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러스트벨트의 중심이고, 그렇죠. 위스콘신에서 미시간에 영향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인디애나, 아이오와 펜실베니아로 또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위스콘신도 5 내지 6% 바이든이 앞서는 거에서 트럼프 지지층이 안 움직이니까 대단히 좀 초조해졌다. 굉장히 격한 선거 운동을 할 거다. 앞으로 더욱더 트럼프가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펜실베니아 말씀하셨는데 이 펜실베니아가 사실은 이제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요런 데 빼놓고는 거의 다 공화당이 먹고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는 플로리다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펜실베니아도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플로리다도 사실 굉장히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가는 것 같다가 딱 약간 멈춘 상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펜실베니아도 사실은 한 번도 트럼프 쪽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좁히는 게 영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요 세 개만 가지고 오고, 지난번에 클린턴이 이겼었던 데만 이기면은 사실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트럼프 선거운동 중심은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게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움직임에 성과가 없으니까 굉장히 닥달을 해서 일주일 내로 반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 무엇이든지 그랬다라는 얘기가 캠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에 아주 관심 집중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대법관,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 문제가 거의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지난 이제 금요일에, 현지 시각 금요일에 루스베이드 긴스버그 대법관이 타계를 하면서, 자, 이게 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단 말입니다. 자, 대표님, 우리 미국의 대법관 왜 이렇게 모든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법관, 연방법원 대법관, 이거는 이제 정치 논리, 네. 정치 공학적인 데에 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다가 이미 인식이 돼 있고, 미국의 일반 사회의 균형을 잡고서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대법관이었고,
권력이 터치를 하면 안 되는 데가 대법관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 선거판 한가운데에서 긴스버그 대법관이 돌아가셔가지고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네. 18일 날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긴스버그 대법관이 가졌던 자리가 그 밸류, 가치 이슈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동성애, 낙태, 이를테면 종교적 자유라든지 이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가졌는데 지금 트럼프 지지층들이 이 화가 나 있는 게 남부 보수 기독교 세력이라든지 캐톨릭 내에 있는 이 낙태에 관련해서 이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층들, 이 층들이 결집이 돼야만 이게 되게 보면은 주로 백인들만의 지지층이거든요. 요거가 별 얘기가 없다가 긴스버그 대법관이 돌아가시니까 지난 주말에 돌아가시자마자요. 그 에반젤리카 복음주의 교단의 랄프 리드라고 유명한 그 정치 참여 하는 그 종교 정치단체 이끄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됐잖아요. 네. 그 7번이나 큰 집회를 열어서 벌써 수백만 불을 막아지고서 우리는 낙태가 죄인데 이거를 해결해라. 자기네가 미는 후보를 내놓고서 지금 선거운동에 나섰죠. 트럼프 눈에는 호재죠. 자기 지지층이 결집되고 안 움직이는데 답답해하다가 그리고 지금 대법원 특히 대법관에 눈이 쏠리고 있어요. 뭐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하느니 뭐 하느니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거를 다스리고 판결할 때가 바로 이 대법관들 모임인데 여기에서 한 명의 자기 사람을 임명한다라는 거는 트럼프로서는 무엇보다도 앞선 일이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모든 각 주에서 주 대법원들이 이 연방 헌법과 일치가 안 되는 거를 조정해가지고 판결하는 게 대법관들의 모임이었었으니까 마치 한국의 헌법재판소에다가 모든 미국의 다툼이 있는 판결에 최종 심의를 하는 데가 대법관 9명이 한 거니까 뭐 굉장한 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선거판에 긴스버그 대법관 돌아가신 게 가장 큰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감자. 연일 뭐 뉴스 채널에 나오는 미국에서의 선거판의 뉴스도 누구를 긴스버그 후임으로 임명을 할 건지에 쏠려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아마 한 목요일쯤에 지명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미치 매커넬 의원도 당장 정말 그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뜨자마자 이제 인준 절차 우리 들어갈 거다라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지명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지명을 하고 인준하고 근데 이게 지금 뭐 선거가 한 4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까지 이 모든 과정이 끝날 수 있을까요? 과정이 끝나지 않아도 네. 공화당과 트럼프 선거가 이거를 자기 지지층들에서 하려고서 부단한 노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그 과정이 훨씬 선거판에서 중요하죠.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라. 사실 상식선에서는 지금 이거를 공화당이 하면 안 되죠. 특히 그렇죠. 점잖은 미치 매코넬 같은 사람이 지금 자기 선거가 코가 빠져 있거든요. 거기도 자기가 상원 대표인데도 민주당 바람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 상원 선거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22명의 공화당 상원 선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공화당 지지층들은 가치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이건 동성애와 낙태라는 부분이 지금 선거판의 가장 핵심 주제가 되기에 만들고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분명히 트럼프 쪽에 유리하고 이거를 끝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그 임명 강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도 막 장난 아니게 투표장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화가 나서. 그 전문가들 중에서는 네. 콜로라도나 애리조나, 메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여기에 상원들은 민주당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바이든 지지층들은 결집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대법관 임명 문제가 이게 뭐 이 리버럴들이 진보 계층이 볼 때는 이게 죽음이잖아요. 성소수자, 그리고서 이게 낙태라는 거 이런 것들에서 너무나 달라질 거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중요한 지역에서 바이든 지지층들도 선거에 의지가 생기고 결집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지난 18일 날 돌아가시는 날에요. 조기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어허. 조기 투표가 위스콘신, 인디애나, 위스콘신이 아니고서 미네소타하고 버지니아에서 조기 투표가 실시됐는데 의지 있는 투표 의지가 바이든 지지층들에서 보였다. 어허. 깜짝했어요. 이번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기 투표를 하는 주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볼 때에 처음에 볼 때에는 이 바이든 쪽이 좀 고무적인 현상이 보였죠. 바이든 지지층들은 투표장에 잘 안 나오는데 심지어 조기 투표장에 많이 나온 걸 보고서 굉장히 이전에 보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 상황에 다른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선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 논평입니다. 야, 선거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바이든 측으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 모든 걸 잡아먹는 큰 이슈가 돼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일찍 왔다. september 서프라이즈가 됐다라는 얘기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10월에 깜짝 선거판에 영향을 주는 게 여태까지 백신 그랬는데요. 이거 지금서부터는 전문가들은 대법관 임명 문제가 그걸 앞서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생생한 워싱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세상의 사건 그 이면을 파헤치는 승재현의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사건이 연구위원님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어떤 사건인데요? 사실 아동에 관련된 아하. 전체 부서를 저희들이 다 관장하고 있는 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고 네.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고 한 10개의 이제 장관들과 저희들 민간위원들이 이제 가지고 사실 2020년에 2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보호할 건가를 이야기했는 지가 불과 한두 달도 안 됐는데 정말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 인천의 그 형제들 그래서 이야기를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2020년 9월 14일이었죠. 라면을 네. 끓여 먹다가 8세 아이와 10세 아이가 이제 화상을 입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10세의 형이 그 불나고 난 다음에 8세 아이를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불로 덮고 자기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몸 40%가 그게 얼마만큼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좀 지키겠다고 했던 그런 사건이고 이 사건이 사실 어머니가 좀 아이를 방임했던 부분도 있고 법원이 뭐 그렇게 어떻게 판단했는 이유는 있겠죠. 분명히 좀 이렇게 시설로 아이를 보내고자 했는데 법원이 그거를 원가정 보호주의를 따라서 보내지 못했고 또 학교는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은 아동 급식 카드로 밥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국가와 사회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의식이 회복이 됐다는 기사가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 아직 현재까지 두 형제 모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똑같이 다 이제 마음 아파서 성금도 보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모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깨어나야지 사실은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게 기부금 같은 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까라는 그런 의심을 이제는 좀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안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지정기부라 그래서 지정기부를 받는 사단법인 학산나눔센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인천이고 미추홀구이기 때문에 미추홀구 구청에서 아동관리부서에서 어떤 그 지원을 요청하면 그 재단에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의결을 해서 그쪽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많은 분들이
보호자가 아닌 그 어머니가 아닌 방임을 한 어머니가 아닌 아이들에게 돈이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따를 수 있도록 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이 쓰이는 것은 치료비다. 사실 네네. 화상치료라는 게 일반 종합병원에서 없는 이유가 화상치료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이 남지 않는 그런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사실 화상 전문센터에서 치료받을 때 이게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이면 사실 더 그래요. 그렇죠. 성장을 하면서 그럼요. 있기 피부 때문에. 이식도 해야 되고 네. 앞으로 정말 저는 깨어난다고 확신하고 분명히 이 네. 친구들은 건강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치료에서 이 비용이 가장 먼저 좀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모으신 돈이 한 6,900만 원 정도 되고 제가 마지막 확인했을 때 5천만 원이 더 모였네요, 그새.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저도 관심을 표명했던 사람 중에 네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명한 사람으로 이 돈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반드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되게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엄마가 아이들을 이제 방임하고 이제 학대했다라는 이유로 이미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격리시켜달라라고 네네.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드리는 말씀이 엄마라고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니에요. 격리를 시켜야 할 때 확실하게 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너무 온정주의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통 터질 때가 정말 많아요. 저도 뭐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진짜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이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하지만 맞아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과연 본능일까? 저는 본능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모가 아이에 대한 보호, 그 보호는 관심과 배려인데 관심과 배려가 거쳐지면 그럼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아동복지법에 보면 4조 3항에 여전히 원가정 보호주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보다는 그래도 집이 좋을까야 부모가 좋을까야 아니에요. 시설이 더 좋은 경우 훨씬 그러니까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 판사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싶은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이라는 곳이 전인격적으로 아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뭐 이 말씀 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싫어하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표가 안 되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국회에서 화가 나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4세, 3세부터 선거권 줍시다. 선거권이 있으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여기에 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확충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들이 기록을 보면 2003년에 한 2,900건이던 게 지금 2018년, 2018년에 보면 24,600건 정도로 한 10배 정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과 인력과 지원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라는 곳이 그냥 단순히 어떤 아이를 데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애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이 시설이 조금 더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노력은 사실은 예산이거든요. 네네. 돈을 거기다 쏟아 부으면 사실은 시설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환경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니까 그래도 시설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부모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모의 뜻이 중요해서 아이가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가의 감정이 있어서 두 가지의 감정이 있어서 나를 때리는 부모지만 나를 보호하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분리 조치를 해야 되고 제가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이제 아동정책조정회의에서도 좀 강조했던 건데요. OECD 국가가 GDP 대비 한 2%를 아동 예산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기준으로 따지면 2018년 기준으로 한 14조 2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14조 정도가 되는데 그럼 14조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10년에 나누어서 이거를 0.8%를 보완하겠다. 그래서 매년 한
1.2조 한 1억에서 한 1.5억 정도 1.5조 정도를 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GDP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이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 최소한 OECD 국가만큼 그 예산이 확보되려면 내년에라도 좀 적극적으로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 예산 만들 때라도 그냥 10년 거쳐서 1년에 1조씩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산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필요한 시설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막 생각만 하면 막 울음이 나와갖고 진짜 여가부는 또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얘기 말고 이런 것들을 정말 좀 강력하게 주장할 만한 얘기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걸 좀 뭐랄까 좀 적극적이고 오히려 또 공격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고요. 여성가족부 장관님도 그날 참석하셨고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참석하셨는데요.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모두의 관심 있는 문제니까 대통령이 오늘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조사 인력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부모의 부모의 뜻에 따라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좀 막고 강제적으로 아동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꼼꼼히 살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뜻도 안 되고 아이의 뜻도 안 되고 제3자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아이는 부모와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분명하게 격리를 시키는 어떤 강한 법적인 제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학교에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고 하는데 학교를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방치가 되는 아이들 뭐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우리가 찾아낼 방법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거는 국민들께 다 알고 계시지만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걸 좀 특별한 명칭으로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게 종래에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가정이 위기의 가정이고 어떤 아이들이 좀 이렇게 위기에 빠질 수 있느냐 즉 정서적 방임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찾았는데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 빅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뉴노멀 즉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빅데이터가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점에서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 그러니까 2차 아동 복지 아동정책 기본 계획에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졌을 때 아동의 정서적 방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시적 관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 인력을 조금 아까 늘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조사 인력을 좀 늘려서 과연 비대면 상황에서 특히 기존에 갖고 있던 저희들의 어떤 위기 아동에 관련된 징표 뭐 한 부모 가정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아이들의 질병 그다음에 그 재혼 가정 물론 그런 게 다는 저는 뭐 재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다 저는 좋게 보이는 가정도 있지만 그런 어떤 기초 수급과 여러 가지 결합을 했을 때 징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는 그런 어떤 행정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학교에 왔을 때는 알 수 있지만 학교에 오지 않는다면 모른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찾아가야 되는 거고 찾아가서 정말로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웃에 있는 어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몇 차례 이제 뭐 아동학대 사건이 나오고 그랬을 때 정말 의료원 어른이 딱 보고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막 남의 집 일인데 이러고 피했던 거하고는 좀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책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게 인식의 전환이고 그 인식의 전환 중에 하나가 옛날엔 때려야 학대인데 요새는 정서적으로 아이를 말하고 그 아이를 내버려두는 방임도 학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신고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이건 법원에 계시는 판사님들께 꼭 좀 부탁드리는데 이번 사건도 분명히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으로 그러니까요.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좀 시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면 판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보호,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그 아이를 원가정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제대로 된 시설에 좀 아이들을 보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위험한 최선이냐 덜 위험한 차선이냐를 선택할 때 적어도 아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좀 적극적인 조치가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랑 이제 위원님 얘기하면서 막 둘이서 막 울라 그래.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요. 아이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막 펑펑 울어갖고 우리 애가 놀래갖고 저한테 와갖고 엄마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오신 김에 이건 또 완전 다른 얘기예요. 네네. 근데 분당 도박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피의자가 흉기도 갖고 있고 협박도 했다고 하는데 왜 경찰이 체포를 안 하고 그냥 놔둔 걸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건데 형사소송법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긴급 체포를 할 때 네. 서울역에서 무차별 폭행을 했을 때 법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망갈 우려가 없는 사람을 긴급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서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긴급 체포가 위법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네. 발부 안 됐던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이 앞에 거는 도박하다가 3번 신고하고 그거는 뭐 이미 다 증거가 현재 없었으니까 네네. 현행범 체포 안 되고 자기가 스스로 흉기 들고 신고했는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이 도망간 게 아니고 그냥 그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 거예요. 흉기 들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도망 우려가 없으니까 긴급 체포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협박은 네. 긴급 체포 요건은 돼요. 범죄의 중대성도 되는데 이게 도망할 우려가 없어가 긴급 체포하기는 조금 어려웠고 현행범 체포도 우리 판례가 네.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현행범 체포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기다렸으면 현행범 체포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분당 경찰서에 있는 형사과장이었으면 그거 되게 고민했을 거예요. 이 사람 잡아놓으면 불법 감금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제 사실은 형사소송법의 공백 때문에 이제 풀어주는 게 됐는데 이게 조금만 더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러면 형사소송법상 이런 공백이 있을 때 과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살인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른 거를 열어놓고 좀 보자고 얘기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가해자에 대한 신병 확보는 형사소송법상의 강제 수사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가해자의 시선을 피해자의 시선으로 돌리면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거든요. 그러면 가해자가 한번 보세요. 3번의 현행범 체포하라고 신고하는 사람은 약간 옵세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집착이. 그다음에 칼을 들고 신고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 과정에서 전과 45범이라는 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전과 45범이 나와요? 뭐 45? 기타 등등 하면 나올 수 있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도대체. 그래서 전과 45범이었고 풀어준 시간이 자정에 가까운 23시 20분이었다면 네.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면 적어도 경찰은 저는 그랬을 거예요.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야죠. 아하. 피해자에게 네. 지금 이 가해자가 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조심하라. 저녁에 꼭 시정 장치를 하시고 그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연락을 해라. 그럼 우리가 즉시 출동하겠다. 아하. 라는 그 정도는 예방 조치 정도는 해줬으면 해줬어야 되는데. 그 정도만 있어도 이건 참 뭐 과거의 일을 미래에 이제 추측하는 거니까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안 했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저는 99%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문만 열어주지 않았어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왔을 때 바로 신고만 했어도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강서 PC방 사건에서도 왜 맞아요. 김성수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느냐. 경찰이. 김성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 노동자, 감정 근로자에게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경찰의 제1의 임무는 범인 잡는 거 아니다. 저희들이 행정법 교과서에 범죄를 예방하는 게 경찰이 갖고 있는 제1의 임무라면 피해자 보호 차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피해자의 보호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여태까지 사실 우리가 경찰 하면은 이제 범인을 잡는다라고 생각해왔지만 그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 사실 보호자 보호를 보호해야 하고 되는 거죠. 네, 그게 먼저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네, 또 말하려면 또 눈물이 나갔고 네. 아이들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네. 반드시 깨어날 겁니다.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도쿄올림픽
2021년 도쿄올림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2020으로 그냥 왜 그냥 주화나 도쿄. 이런 게 다 인쇄가 됐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 돈이 또 든대요. 아, 주화를 또 뭐 그런 걸 다 해놔서. 해놨잖아요. 메달 뭐 이런 거를 이미 다 제작을 해놨는데 그거를 다시 고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로고는 2020인 줄 알고? 네, 그렇게 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검은 돈이 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네. 이곳하고 프랑스 당국이 그동안 조사를 벌였는데 이 자료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컨설팅 업무를 맡았던 회사가 있어요. 싱가포르 업체 블랙 타이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이 회사가 국제 육상 경기 연맹의 컨설턴트였던 파파마사타 디악이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우리 돈으로 4억 2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산 시계값으로 1억 1,600만 원을 보낸 그 기록도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길래? 네, 라고 그러니까. 해봤더니 라민 디악 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의 아들인데요. 이 도쿄올림픽을 유치할 당시에 이분이 아프리카의 IOC 위원이었습니다. 네네. 세네갈의 IOC 위원이었는데 이게 아프리카의 다른 IOC 위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로비를 하면 다른 IOC 아프리카, 위원들 네네.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아들한테 이렇게 돈을 송금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그런 자료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그 스네카츠 전 도쿄올림픽 유치위원장이 이 수수료를 이 회사에 입금하긴 했는데 컨설팅을 의뢰한 거니까요. 근데 입금한 뒤에 그 돈이 어떻게 갔는지 나는 모른다. 지금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돈을 받은 파파마사타라는 사람도 다른 용도로 내가 지금 주고받은 거지 뇌물을 받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 검찰이 그동안 이제 쭉 수사를 해왔는데 이 IOC 위원이었던 디악 전 회장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과 일본 도쿄 올림픽 유치를 돕는 대가로 또 23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고 IOC 위원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지금 벌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자체 조사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위법성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고 네네. 합니다. 그런데 결국 프랑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도쿄올림픽 유치위원장인 스네카즈 위원장이 사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계속 프랑스가 수사를 계속해 가면서 이게 논란이 계속돼서 불거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민 디악 전 회장 이 IOC 위원이 지난 6일에 파리 법원에서 도핑을 무마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그러니까 육상경기연맹에서 또 러시아 측이 도핑을 해서 왜 징계받아서 한 번 못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이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도 선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 아들도 그때 같은 지금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100만 유로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의혹도 지금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이 올림픽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올림픽을 그래서 말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1년 미뤄졌는데 그렇죠. 내년 7월까지도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검은 돈 얘기까지 오가니까 유치할 때부터 정당한 명분이 없었다.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지금 이게 계륵 같은 존재가 돼버린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올림픽을 뭔가 좀 한 차례 도약하는 네. 그런 걸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랄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골칫 덩어리를 지금 스가 총리에게 아베 네. 총리가 남겨주고 간 상황이 된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늪에 빠진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 아마 수렁에 그렇고, 빠지는 일이 네. 나오는데 아마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스가 총리가 16일에 이제 취임하면서 기자회견을 해서 사람들이 이 얘기하겠지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이 가기 결정한 이제 신임 내각이 기본 방침이란 것들을 쭉쭉쭉쭉 발표를 했는데 올림픽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안 하지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약간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케이 신문이 우익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라 뭐 이런 사설을 오늘 실었습니다. 그거 뭔데 아베 총리가 해놓은 걸 자기가 또 막 하고 싶겠어요? 자기 거 하고 싶지? 근데 혹시 이게 잘 되면 또 스가 총리가 이걸 이게 7월에 개최가 되니까요. 내년 9월까지 자민당 총재 임기가 있는데 그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계속 임기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근데 만약에 올림픽을 7월에 했는데 굉장히 잘 되면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하는데 굉장히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니까 약간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전에 해산하고선 선거 치르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제수로기구가
이제 동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네. 또 일본해라고도 표기를 하잖아요. 네네. 어떤 곳에서는. 근데 이제 식별 번호로 지금 이제 숫자로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수로기구 그러니까 IHO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국제 표준 해도집을 펴내요.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것에 일본해로만 표기를 이제 해왔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97년부터 많이 항의했죠. 동해 병기를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 따르면 이 IHO가 올해 11월 16일에 2차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무총장 주재로 남북한과 일본이 비공식 협의를 하면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남북한과 일본에다가 지명을 부여하는 대신에 그러면 고유의 숫자로 식별하는 체계를 해보자 이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분을 내세웠어요. 디지털 시대니까 이름보다는 숫자를 쓰는 게 전자항해 같은 지리 정보 체계를 활용하는데 더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뜻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 모두 동해나 일본의 표기 양측 다 고집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제 IHO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갈수록 디지털화되는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면서 원칙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북한도 같은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네. 일본은요? 일본도 뭐 수로 정보를 디지털 환경이 더 적합하게 만들려는 취지를 이해한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좀 굉장히 좀 약간 당혹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산케이 신문은 일본해가 숫자로 바뀌면 우리나라가 동해 병기를 위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이 제작하는 일반적인 지도에 이제 표기를 변경해도 얼마나 반영될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한국이 계속 동해 병기를 확산하기 위한 시도를 국제사회에서 계속할 것이다. 교도통신도 이런 내용을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정부는 오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어요. 연휴랍니다. 그리고 일본 네티즌들은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뭐 했냐.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정부에 비판적인 글들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Sea of Japan, 그러니까 일본해 네. 그렇게 표기를 사실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그걸 뺏기는 듯한 네, 느낌이 네. 들 테니까 이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는 뭐 표기 편하다면 뭐 그렇게 하시든지 네.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은 일본의 단독 표기를 주장할 명분이 이제 숫자 표준이 도입이 되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의원수를 3분의 1을 줄이는 법안이 지금 국민투표에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 지금 왜- 20일에서 21일 동안 국민 투표를 해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네. 정수를 감축하는 개헌안을 이제 어. 투표에 붙여봤는데 찬성률이 70%가 나왔습니다. 거기도 비슷하네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지금 상하원 의원 수가 각각 36%씩 줄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의회가 임기를 채우면 다음 총선이 2023년인데 네. 하원이 지금의 630석에서 400석으로 하원만 줄어들고요. 630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상원이 315석에서 200석으로 조정이 됩니다. 많네. 많죠. 이게 오성운동이라고 연립정부의 네. 한 축인 이 정당이 2018년 총선에서 내걸었던 주요 공약이었어요. 아하. 세금 낭비를 막자 저효율 고비용 의회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의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가 1.56명입니다. OECD 평균이 0.97명인데 훨씬 많죠. 그러네요. 유럽연합 주요국이 독일인데 0.8명, 프랑스는 1.48명입니다. 우리나라는 0.58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3배 많다. 10만 명당 기준으로 보면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 숫자가 이제 1.0대까지 떨어질 예정인데요. 지금 오성운동은 의원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임기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돈으로 한 6,850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그러네요.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의원 수를 줄여볼까라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성공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통과된 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많이 침체됐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가면서 국가적인 위기에 정말 놓였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참 정치가 좀 답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탈리아도 네네. 굉장히 뭐 오랫동안 하는 그런 네. 의원들도 많고 뭐 부정부패도 그렇죠. 워낙에 많고 베를루스코니 생각하시면 아, 뭐, 네, 네.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장악을 하고 언론은 뭐 마피아도 연관돼 있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래도 네. 이게 30%씩 줄인다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 태국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달이 넘도록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태국 국민들이 군주제 개혁, 뿌라요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태국 국민들이 오래된 금기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왕실과 정부를 규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환승 한국외대 태국어 통번역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 그리고 왕실을 규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 태국 국민들이 왕실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 신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거든요. 이런 적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그 왕실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건 전례가 없던 것이고요. 아하. 주로 이제 국민들의 그 반정부 시위는 그 대상이 군부 독재 혹은 최근에 이제 탁신 정권과 같은 의회 독재 또는 이제 그 부정부패를 일삼는 민주 정권에 그 타켓을 두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왕실에 대한 비판은 지금까지 태국에 전혀 그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게 왕실에 대한 그 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인데 이번에 아주 충격적으로 왕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근데 국가는 국민의 것. 이 말이 태국에서 금기어라고 하는데요. 왜 금기어인가요? 이건 조금 그 배경을 좀 네네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국왕을 태국어로는 프라짜오 펜딘 또는 짜오 검펜딘이라고 해요. 아, 근데 네. 이건 땅 혹은 영토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절대 군주제였다가 1932년에 입헌 군주제로 바뀌면서 네. 그런데 이제 국왕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헌 군주제의 그렇죠. 기본 개념인데 태국 국왕은 실제적으로 통치를 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태국이 13세기 최초 수코타이 왕조가 들어서면서 금세기까지 온정주의적 국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그 어버이가 자녀를 다스리듯이 네네. 따뜻하게 백성의 삶을 보듬어주는 그 온정주의적 국왕이었었는데 최근 이제 지난 라마 9세 푸미폰 국왕의 네. 삶을 우리가 보면은 그게 조금 이해가 하기 쉬운데요. 우선 태국의 정치 구도를 보면은 국왕과 국민, 그다음에 군부 이 세 가지 네네. 태국이 중심으로 되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 정권을 창출하면은 민주 정권이 이제 국가를 통치하다가 가끔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하면 이제 군부에게 그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해줬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은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국왕의 윤호였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거 본 적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워낙 그 국왕이 선정을 베풀고 국민들로부터 무한 존경과 사랑을 받다 보니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더라도 국왕이 윤호하면은 이걸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라마 9세 우리가 이제 푸미폰 국왕이라고 하는 라마 9세는 1946년에 19살의 나이로 등극해가지고 2016년까지 70년간 태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주로 한 게 나쿠디고 오지에 사는 가난한 농민들, 소외된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70년간 통치하면서 20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국왕의 어떤 중심 추 역할로 인해 가지고 태국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2016년에 푸미푼 국왕이 서거하면서 네. 라마 10세 와치랄롱권 국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네. 이 라마 10세는 젊어서부터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아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전혀 존경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왕실의 권위가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뭔가는 과거의 삼축 시스템에서 왕실을 배제시켜 가지고 이축 시스템으로 좀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게 지금 이번 시위에 드러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왕실을 배제하고 국왕을 배제한다는 건 지금까지 영토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국왕을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그 국왕을 배제시키고 국가는 국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것이다. 이런 그 문제 제기니까 전통적인 태국 사회에서 살아온 그 중장년층, 노년층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뭐랄까 왕실을 모독을 하면 최대 네. 징역 15년까지도 살 수 있다. 예. 네. 그게 이제 태국의 형법 112조에 아, 나와 있는 이제 왕실 모독 처벌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국 국민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거리로 나온 거잖아요. 예. 왜 경제가 안 좋고 이런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실 모독 처벌법이 네. 21세기 이 인류 사회에서 이건 좀 맞지 않는 것이다 해가지고 네. 그 수면 밑에서 약간의 그 비판이 좀 있어 왔습니다. 아하. 근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푸미폰 국왕이 워낙 선정을 베풀다 보니까 이게 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라마 10세 와치랄롱권 왕이 등극하고 그 와치랄롱권의 통치 형태가 그 선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네네. 그 어떤 역할이나 지위가 감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은 왕실의 역할이 감소가 되니까 특히 왕실 모독 처벌법을 제기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더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걸고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또 다른 이면에 보면은 이게 현대 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부도덕, 특히 라마 10세의 어떤 부도덕, 군부 정권의 이제 불공정 이런 걸 좀 바꾸고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군부 정권을 개혁한다 그러면은 그 배후에 있는 국왕, 왕실을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반정부 시위에서 이제 그 군주제 개혁, 왕실 개혁이 새로운 이슈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렇군요. 보니까 뭐 지금 현재 국왕 라마 10세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치가 뭐 비행기만 38대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예. 최근에 굉장히 화제 혹은 논란이 됐었던 사건이 있었죠. 레드불 창업주 손자 사건. 예. 네, 그게 또 이제 약간 기폭제가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태국에 보면은 그 전통적으로 이제 불교 국가고 네. 태국 사람들이 수백 년을 이제 불교 사회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 업보와 윤회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 어떤 왕실이나 귀족, 현대 사회에서 부유층,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특권에 대해서 이건 그 하나의 업보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체념적이고 좀 수동적인 그런 자세로 이제 살아오다가 근세기 들어서 이제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네네. 또 SNS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의 불공정, 불평등 이런 건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이 이제 의식으로 깨어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레드불 스캔들이라고 네네.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같으면은 그래도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그 민주화 시대의 공정한 사회로 좀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뭔가는 이 불공정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1차적인 대상이 이제 그 군부 독재 정권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 군부 독재 정권을 먼저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는 그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네. 자, 근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한데요. 태국 정부나 왕실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예, 일반적으로 왕실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네. 어떤 견해를 표명하거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네.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프라이유 정부가 일단은 합법적인 시위는 허용하면서 관망하고 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같으면은 뒤에 왕실이 있어서 왕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걸 뒷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국가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왕실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니까 그렇죠.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일단은 관망하고 주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될 만큼 지금 국민들의 어떤 뜨거운 사회 개혁, 네네. 공정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워낙 강해서요.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반정부 시위 얼마나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태국 국민들의 특징이 네네. 급격한 변화는 잘 원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은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불교 영향인가요? 예, 그렇죠. 일단은 불교의 어떤 포용력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시위가 계속되면은 특히 왕실 개혁에 대한 그 논란이 야기가 되면은 예전에 예일로우 셔츠라고 불렀던 왕당파 세력들이 아마 반대 집회를 열거나 상당 부분 또 논란으로 좀 번질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왕실 개혁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그런 주장일지는 몰라도 나머지 어떤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반대편의 어떤 정치 세력을 탄압하는 걸 중지해달라고 하는 상당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일 텐데 문제는 이제 왕실 개혁과 군주제 개혁 이걸 이슈로 해가지고 굉장히 위기가 고조되고 그 시위의 양상이 좀 격화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은 태국식 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끝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태국은 모두가 형제다라고 해서 화해와 타협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네네. 그런 게 이제 태국식 해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32년에 일어난 네네. 혁명, 이폰 혁명도 아하. 혁명으로 이제 이뤄낸 그 민족이 타이 민족이에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래서 태국식 해법으로 잘 훈훈하게 마무리를 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환승 한국외대 태국어 통번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준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이었습니다.